반갑습니다. 끝장에게 노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라는 부분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용어 설명입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요 부분인데요. 각각 용어를 하나 먼저 자본적 지출 그리고 수익적 지출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키워드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본적 지출, 아까 우리 자본화 차입 원가의 자본화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부분과 비슷한 개념적인 부분인데요. 자,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한다라는 게 우선 키워드이고요. 그리고 수익적 지출 반대되는 건데 얘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비교하시면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요거를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면 여기 보시다시피 예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혹은 중앙 냉방 난방 설비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계장치나 차량 운반구에 중요한 비싼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걸 좀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이런 예시들은 전부 다 그 유형자산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지출들이에요. 그런 지출들은 자산으로 처리하며, 그렇게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를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요거를 문제 그 이론서에서는 뭐라 설명하는가 볼게요.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지출이다, 이런 말을 해요. 큰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그 지출로 인해서 상당한 원가 절감을 이룰 수 있으며 품질 향상을 이룰 수 있으며 생산 능력의 증대, 내용 연수의 연장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내용 연수는 이따 감가상각할 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고요. 이제 수익적 지출의 예시는요. 페인트칠은 도색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적어 놓으십시오. 시험에 이제 도색이란 단어도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도색, 그리고 복사기의 토너 같은 거 교체한다든지 유리창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시다시피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겠죠. 그래서 이게 수선 유지, 원상 회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수선비, 소모품비, 수선비처럼 비용 계정 보이시죠? 네,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론서에서는 이걸 뭐라 말하냐면 상태를 유지한다.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상 회복, 수선 유지. 느낌을 지금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할 만큼 중요한 것들, 돈이 많이 들어가면 자본적 지출이라 하고, 그냥 수선 유지 차원에서 비용으로만 처리해도 되는 좀 가볍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문제 푸시고 요거 해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지출 중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고 있고요. 답은 바로 찍겠습니다. 원상회복을 위한 수선유지 1번입니다. 그러면 2, 3, 4번 같은 경우는 원가 절감, 품질 향상, 그리고 생산 능력 증대, 내용 연수 연장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요거는 자본적 지출이죠. 자본적 지출이고, 1번은 뭘까요? 수익적 지출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자, 2번 문제 갑니다.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것은 요것도 보십시오. 냉난방, 그 다음에 유리, 그 다음에 사용 용도를 변경한다, 증설 확정. 확실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건 2번이잖아요. 그래서 2번이 이번 문제에서는 답이 되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뭔가 중요한 사건들이구나,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해 주시고, 3, 4번은 지금 문제를 보시면서 좀 업데이트를 시켜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풀어봤고요.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그리고 회계 공부하실 때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감가상각입니다. 얘는 별표 3개 치겠습니다.
이론도 중요하고 분계도 중요하고 결선대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정의부터 갈게요. 정의. 유형자산에 취득원가가 있는데 그 취득원가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기간 배분하여 비용 처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건물을 취득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돈을 쓰면 비용 처리를 딱 하고 치우면 될 건데, 그죠? 이런 자산들을 살 때, 특히 건물을 샀다. 1억 원을 주고 샀다. 그럼 이거 왜 비용 처리를 하지 않을까?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나는 건물을 지금 당장 사자마자 뭔가를 어떻게 빡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요거를 몇 년간 쓸 거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비용이라고 하는 접대비, 복리후생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 직원들이나 거래처 밥 사 먹이는 거잖아요. 밥 먹으면 그때로 끝, 비용 처리 가능,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근데 건물은 10년 쓸 거야 하면서 1억 원짜리를 샀다. 그러면 그 살 당시에 바로 비용 처리 빡 해버리면 일단 단기의 비용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럼 그만큼 이익이 확 줄어들겠죠. 이것도 문제고요. 두 번째, 나는 건물 10년 쓸 거기 때문에 10년에 나눠서 비용 처리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한 컨셉으로 나온 게 바로 감가상각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자산 샀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자산이 아닙니다. 모든 자산들은 나중에 좀 회계를 배우면 아시겠지만 모든 자산들은 결국은 다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물은 뭐 10년을 쓴다? 그럼 10년간에 걸쳐서 비용 처리가 되면서 건물이 사라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있는데 이걸 합리적이거나 체계적인 방법으로 기간 배분하는 것, 비용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 대상 같은 경우는 우리 유형자산 초기에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을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자산들은 전부 다 감가상각이 가능하다입니다. 자, 그 다음 시험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감가상각의 3요소가 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림을 살짝 그려가지고 보겠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은 1,000만원 주고 샀습니다. 뭐 1,000만원짜리 넘겠지만 예시를 들은 거예요.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취득원가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나는 이 건물을 3년간 쓸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요걸 뭐라 하냐면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아까 문제에서 나왔던 거죠. 내용연수가 뭐냐면 내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추정을 하는 거죠. 3년이 지나면 이 건물의 가치는 100만 원이 되어 있을 거야. 자, 그럼 이걸 뭐라 부르냐? 잔존가치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 세 단어를 모아서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하고요. 보시다시피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요, 취득가액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십시오. 똑같은 말이고요. 잔존가치도 잔존가액이라고도 하니까 같은 말이니까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합니다. 내가 구입 시점이 아니고요. 사용을 하는 시점. 구입하고 이제 언제부터 사용한다고 계약을 맺을 거잖아요. 그럼 그 시점부터입니다. 구입 시점이 아니라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 자, 이제 시험에서도 특히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방법이 5가지 보이시죠? 그래서 이 5가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5가지 이름을 우선은 암기를 해주세요. 감가상각의 방법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식들도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액법, 정률법, 연사계법, 생산자비례법, 이중체감 이것도 많이 봤잖아. 기억나세요? 이거 우리 기말재고에서
그때 이제 제가 비교하는 형식으로 적어 드렸었거든요. 비기말 재고가 있는데 단가 결정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량 결정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단가 결정 방법에는 개별법 붙어 있었잖아요. 개별법, 선입선출법, 그리고 평균법, 또 뭐였어요?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소매제고법도 있겠습니다. 소매제고법. 그 다음에 수량결정 방법은 계속기록법, 그리고 실지재고조사법. 나온 김에 지금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섞어서 하는 혼합법.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있었구나 라는 거를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방법 이름을 외우셨으면 얘네들도 세트로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액법과 정률법 요 두 가지가 특히 일단은 처음에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신 분은 이제 요 뒤에 거를 하시면 조금 뭐 수월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식들을 우선 암기를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특이사항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자, 다른 식들은요 전부 다 잔존 가치를 취득원가에서 뺀다라고 식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것들은 좀 식으로 이제 외워주셔야 되는 건데, 보이시죠? 이중체감법은 밑에 있는 요 계산식은 따로 이거는 안 외우셔도 돼요. 이건 안 외우셔도 되고, 자, 그래서 기억부터 리을까지 우선은 뭐 좀 적어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정률법만 취득원가에서 빼는 게 좀 다르다라고 적혀 있네요. 일단 요거 한번 잠깐 눈도장 찍으시고, 먼저 그림부터, 여기 있는 그림 보이시죠? 요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이해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정액법과 정률법을 가지고 직관적인 이해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적어봤습니다. 자, 왼쪽 거가 이제 정액법입니다. 취득원가 1000만원. 그리고, 자, 잔존가치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100만원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이제 100만원입니다. 얘가 이제 잔존가치고요. 그리고 이 자산은 3년, 내용연수 3년 보이시죠? 3년간 쓸 수 있다. 이게 3년. 그리고 3년을 다 사용하고 나면 이제 남는 건 100만원으로 예상된다거든요. 그러면은 보세요. 요 나머지 요 부분에 대해서만, 잔존 가치를 제외한 요 부분에 대해서만, 자, 요 부분에 대해서만 상각을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정액법은요,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액이잖아요. 확정된 금액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빨간색 네모 친 부분, 요 부분을 3년이니까 3으로만 나누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빨간색 네모 친 부분은 금액으로 얼마냐면요, 자, 총 1000만원이죠. 그 중에서 밑에 거 100만원을 빼시면 이 빨간색 부분은 900만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900만원을 3등분을 해보면 300만원씩 각각 매년 이런 식으로 상각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한다 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식을 하나 만들어 보면 식을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는 거죠.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그 다음에 아까 잔존가치를 뺐죠. 잔존가치를 빼고, 가치를 빼고 나누기 한다. 뭘로? 내용연수로. 이런 식으로 나누기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가 일단 직관적으로 되셨으면 요거는 식을 좀 그냥 외워주세요. 이건 식을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 풀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정률법은 뭐냐면요, 일단 전체 금액이 이것도 똑같아요. 취득원가가 1000만원이거든요. 1000만원입니다.
근데 얘는 잔존 가치를 빼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식에서. 어떻게 하냐. 상각률이라는 개념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1000만원에다가 바로 50%를 곱해버립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얘죠, 얘. 1000만원에다가 50%를 곱한 게 바로 얘잖아요. 보이시죠? 그래서 1000만원에다가 빼기 일단 0이라고 적고 말씀드릴게요. 곱하기 50%. 일단 상각률 50% 있죠. 얘는 이제 보통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서는 상각률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참고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고, 근데 아셔야 될 거는 요 안에 내용연수랑 잔존가치를 감안해서 상각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내용연수가 뭐 나누고 뭐 잔존가치를 빼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거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바로 50%를 곱해서 500만원을 차감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500만원을 이렇게 차감을 딱 시켰는데, 자, 그러면 남은 부분이 이제 얼마 어디 어느 부분이 되나요? 이 부분이 남죠. 그렇죠? 그럼 이제 2차년도 이제 식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전체 1000만원에서 1차년도에 삼각된 500만원 요거를 빼고, 요거를 이제 감가상각 누계기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삼각된 부분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빼고 거기에다가 50%를 곱한다. 그래서 이제 요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걸 또 식으로 세어보면 1000만원에서 빼기 500만원을 하고 괄호를 닫고 곱하기 50% 하면 지금 보이시는 요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차년도가 됐어요. 3차년도에는 남은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럼 요 부분에다가 우리는 이제 50%를 곱하면 돼요. 그거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요걸 50% 곱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먼저 총 1000만원에서 지금까지 삼각된 부분이 500과 250 합치면 750이죠. 이걸 뺀 부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삼각한 거를 감가상각 누계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걸 뺀 부분을 이제 녹색이라 보잖아요. 녹색이라 보는데 여기에다가 50%를 곱한다. 그렇게 하면 125만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정률법입니다. 식으로 적어보면 1000만원에서 뺀다. 얼마를 뺀다? 지금까지 삼각된 금액 750만원 빼고 곱하기 50%. 그렇게 하면 요 세 번째 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요거 두 번째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애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잔존가액이 되는 거예요. 개념 아시겠나요? 그럼 첫 번째 다시 보세요. 여기 요때 0 뺐죠. 요때는 왜 0을 뺐냐면 전체 금액에서 아직 삼각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각 누계액은 없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0을 어쨌든 형식을 맞춰서 제가 적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0을 뺀 거예요. 자, 그럼 이 직관적인 그림 이해가 좀 되셨으면 여기 있는 식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액법,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시고 내용연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정률법,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시고 상각률을 곱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보세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부분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미삼각 잔액, 삼각이 아직 안 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요 밑에 그림 보면서 할게요. 1차년도에 요만큼 삼각했죠. 그 다음에 2차년도가 됐을 때 보세요. 2차년도에는 전체에서 삼각 누계액의 위에 부분, 이 부분을 빼면 이제 밑에 여기에 남죠. 이 부분을 뭐라 한다고요? 미삼각 잔액, 아직 삼각 안 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2차년도에는 요 빨간 네모 박스가 되겠고요. 3차년도에도 보세요. 전체 1000만원에서 자, 녹색깔 보면 돼요. 지금까지 삼각된 부분이 요 위에 네모 반, 왼쪽 네모 반 이런 식으로 하면 750을 뺀 거잖아요. 그죠? 이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 불렀었고, 그
근데 1000만원에서 750만원을 빼면 남는 부분이 녹색 부분이거든. 이 부분이 이제 3차년도에는 미상각 잔액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50%.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수학계법이랑 생산자비례법은 밑에 문제를 풀다가 나오는 게 있으면 제가 풀면서 바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공통점은 얘네들 취득원가에서 얘네들도 잔존가치를 빼고 있구나. 요것만 이제 기억하시고 바로 문제 하나씩 풀어봅시다.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 가치평가 목적, 그 다음에 사용연수를 확인, 그 다음에 현금흐름. 답은 4번이죠. 취득원가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기간 배분한다. 이게 이제 아예 그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자산 중 회계 처리 대상, 감가상각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 하고 있죠. 우선 키워드 갑니다. 토지, 세단기, 건물, 안마기입니다. 뭘까요?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돼요. 토지와 그냥 건설 중인 자산 외우세요. 얘네들은 감가상각이 안 됩니다. 그거 그냥 외우시는 게 좋겠다. 자, 세 번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말문제로도 나오고요. 뒤에 가면은 계산 문제도 나오니까 하나씩 계속 해봅시다. 자, 감가상각은 사용 가능한 시점 맞습니다. 요거 맞고요. 취득 시점이라고 하면 틀리는 겁니다. 취득 시점이라고 하면 요거는 틀리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 방법이 매기간 감소하는 방법 정률법이다. 요거는 이제 그림 보면서 자, 정액법은요 매년 동일한 금액입니다. 감소하는 건 아니죠, 그죠? 정률법 보세요. 첫 번째가 항상 커요. 이렇게 첫 번째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좀 작아졌고, 세 번째도 작아졌죠. 이게 정률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 정률법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적으면 연수학계법도 매기간 감소합니다. 그래서 2번에다가 연수학계법도 좀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제조공정. 이게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제조활동이잖아요. 이때 감가상각이 발생한다. 여러분, 감가상각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공장에 있는 기계장치도 감가상각으로 없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 말고 사무실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도 감가상각 한다면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분기하실 때 배웠잖아요. 공장에서 발생하면 500번대고 이 사무실에서 되면 800번대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 단기비용이란 말은 보통 800번대를 뜻하는 말이에요. 800번대를. 그럼 이제 요거가 이제 올바른 답이 되려면, 이게 이제 올바른 답이 되려면 제조원가라고 하겠습니다. 제조원가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혹은 제조비용. 두 가지 뭐 다 비슷하다고 일단 보셔도 돼요. 그래서 단기비용, 이거는 이제 800번대 판관비를 보통 단기비용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니다. 제조원가가 되어야 된다. 답은 3번이다. 자,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서 맞아요. 이걸 몇 년 쓸 수 있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내용연수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상각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동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두 개를 한꺼번에 샀다 이런 말인데, 토지 구입도 상각 대상이 된다. 안 돼요. 뭐 이랬든 저랬든 토지는 무조건 안 돼요. 토지는 상각을 무조건 할 수 없다.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요. 자, 세 번째,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보시다시피 방법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것들 기억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방법은 성격에 따라서 선택을 가능한데, 건물은 보통 정액법 쓰고요. 기계장치는 처음에 많이 기계 돌리니까 정률법을 써요. 처음에 많이 돌리는 만큼 상각을 빨리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 거고,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맥이 계속 적용한다. 방법은 굳이 이제 자산으로 정했으면
뭐가 중대한 뭐 형태가 변하는 사건이 없는 이상 뭐 그대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식은 이제 옛날에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 7번 문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고요. 1번입니다. 정액법은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 맞습니다. 상각액이 일정이죠. 자, 정률법은 상각률이 정해져 있으므로 까지는 맞습니다만, 자, 아까 보셨다시피 상각률은 어떻게 됐어요? 매년 감소합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연수학계법 아까 전에 얘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중체감법도 감소한다라는 말이 나왔네요. 이중체감법은요, 거의 성격이 정률법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얘도 일종의 정률법 중에 하나다. 상각률이란 말 보이시죠? 이 말을 쓰는 거는 정률법과 이중체감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매년 감소하는 정률법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7번이랑 8번 문제가 회차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보기가 거의 똑같은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문제 낸다는 거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다 넣었습니다. 문제를요. 뭐 똑같아요. 거의 문제가.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번부터. 자, 계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풀로 한번 다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한번 적어볼게요. 읽어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자,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그리고 중요한 단어 2000년도 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의 크기네요. 이 부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하나씩 풀어볼 건데요. 정보가 나왔죠. 취득원가는 200, 그리고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는 10%, 그리고 상각률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하나씩 다 적어볼게요. 정액법 이렇게 적어서 1차 연도부터 해서 해보겠습니다. 1차 연도란 뜻이에요. 자, 정액법식은 취득원가 200만원에서 잔존가치를 뺍니다. 200의 10%니까 20만원이겠죠. 빼시고 나누기 하시고 5년 합니다. 요거는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셔야 되고, 계산을 해보시면 36만원이 나옵니다. 자, 요 36만원의 뜻은요, 그 해의 감가상각비를 일단 뜻합니다. 감가상각비를 뜻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적어 드릴 거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지금 문제에서도 물어보는 부분인데, 요거는요, 지금까지 상각을 해서 쌓여있는 금액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첫 번째 해니까 36만원 밖에 안 쌓여있다. 2차년도입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부분이죠. 자, 식은 똑같습니다. 얘는 정액법은 식 하나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36만원을 적으시고, 자, 근데 누계액 부분이 이제 바뀝니다. 지금까지 쌓인 거가 얼마일까요? 작년 거 36만원에다가 올해 거 36만원을 더하시면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를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풀면서 한 가지를 좀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부가액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부가액이 뭘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지금 문제가 기계장치니까 기계장치 이래 적고, 재무상태표에는 취득원가는 항상 금액이 변동은 안 돼요. 팔지 않는 이상 200만원 그대로 적고요.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항상 표시를 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빼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0년도 거를 적어보자면, 2000년도 지금 감가상각 해보니까 총 72만원 상각이 됐다라고 적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가는 그 금액에 대해서 빼면 돼요. 기계장치에서 지금까지 감가상각된 72만원을 빼시면 128만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장부가액이라 불러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얘를. 자, 여러분, 그러면 1차년도에도 장부가액 계산할 수 있고요. 2차년도에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차년도에는 누계액이 36만원이죠. 그럼 200만원에서 36만원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144만원의 장부가액이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차년도는 128만원, 방금 오른쪽에 T계정 적은 거 그거예요. 왜냐면 이게 감가상각누계액 72만원을 기계장치 취득원가 200에서 뺐으니까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항상 적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다 하시면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2차년도에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2차년도에 감가상각누계액은 얼마냐, 2차년도에 장부가액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것들을 지금 다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률법 해보겠습니다. 정률법은 요것도 이제 1차년도, 2차년도로 해서 갑니다. 우선 식 세우는 방법은 취득원가에서 뺍니다. 뭐냐, 첫 번째 해에는 누계액이죠. 누계액 빼는 건데 첫 번째 해는 누계액이 없잖아요. 그래서 없고 곱하기 하시고, 상각률이 0.4죠. 0.4 이런 식으로. 자, 그럼 248이니까 첫 번째 해는 80만원 되겠다. 감가상각 누계액도 80만원 되겠고, 장부가액은요 200에서 80 빼면 120이 되겠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푸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 2차년도, 이걸 잘 보셔야 되겠죠. 2차년도는 식도 한번 세우셔야 돼요. 취득원가에서 뺍니다. 뭘 빼냐면 1차년도에 누계액이었던 금액 80만원을 뺍니다. 거기에다가 곱하기 0.4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20만원에다가 0.4를 곱하시면 금액은, 이거 직접 계산하셔야 돼요. 시험 때는 48만원이죠. 자, 그러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일까요? 네, 128만원이 되겠네요. 누계액이 이제 128만원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장부가액은 뭐 72만원, 기계 취득가액 200만원에서 누계액 128만원을 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지금 문제에서 필요한 거는 2차년도 말에 요거죠. 누계액입니다. 크기 지금 요거 체크한 것만 이제 비교하시면 돼요. 자, 연수합계법 갈게요. 자, 연수합계법도 연수합계법, 요거는 매년 이것도 식을 세우셔야 되는데, 아까 정률법만 빼기가 취득원가에서 빼는 게 감가상각 누계액이었고, 나머지는 다 내용연수, 잔존가치 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200만원에서 빼기 잔존가치 20만원 빼시면 돼요. 됐죠? 거기에다가 잘 보세요. 곱하기. 자, 총 이게 5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분모 어떻게 만드는지 보세요. 1, 2, 3, 4, 5년이니까 5까지 마세요. 그리고 분자는 5부터 적으세요. 큰 거부터 5. 2차년도 바로 일단 적어 볼게요. 2차년도는 위에 거는 똑같아요. 위에 거는 똑같이 적으시고 곱하기 하시고, 자, 1차년도 밑에 오고 있죠. 분모 이거 다 더해보시면 6에 15, 12, 15니까 15입니다. 그죠? 15분의 이제 4 하시면 돼요. 그럼 3차년도 때는 3, 2,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칸이 뭐 좀 약간 밀리긴 했지만 감가상각비가 1차년도는 60만원이 됩니다. 누계액도 60만원 되고, 그러면 장부가액은 140만원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는 계산해서 뭐 답을 내보시면 두 번째는 48만원 됩니다. 48만원 되고, 두 개 합쳐보시면 108만원 되겠죠. 그리고 이걸 또 200만원에서 빼시면은 92만원이 되겠네요. 네, 92만원. 그런 식으로 장부가액까지 일단 다 계산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2차전도니까 요거. 지금 이걸 제가 왜 일일이 다 하냐면 여러분 찬찬히 다 한번 해보셔야 돼. 제가 문제 푸는 거 말고 여러분이 혼자서 지금 요 화면에 제가 적은 거 있죠. 안 보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감가상각 풀 수 있어요. 이거는 패스하시면 안 돼. 중요해요. 이거는 회계 배웠으면 적어도 요거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가장 뭐 크기와 비교해서 해봐라. 자, 먼저 얘가 제일 크고요. 정률법이 제일 크고 연수학계법, 세 번째 정액법입니다. 그러면은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찾는 거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문제가 있는데,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풀어보십시오. 요거는 별표를 치놨긴 한데 연수학계법이니까 연수학계법 아까 했던 그 방식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포인트 장부과목입니다. 요거 해가지고 직접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답은 제가 찍어드리자면 답은 3번인데, 네, 3번이 여러분이 했을 때도 나오는가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자, 추가 문제는 나중에 전산 세무할 때 이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 문제는 전산 세무할 때 제가 풀어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유형자산의 처분 부분 하겠습니다. 자, 처분가액 계산하는 식을 이렇게 넣어놨긴 했는데요. 장부가액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취득가액에서 누계액 빼는 거고. 자, 근데 이 식보다는 1번에 있는 식보다는 요 밑에 있는 분계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우리 분계 연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서 하는 게 나아요. 먼저 항상 분계할 때는 그 자산 없애주시고, 그리고 그 자산에 딸려있는 누계액을 차변에 적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받는 돈을 적으라고 했죠. 됐죠? 그리고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을 비교하시라고 했어요. 만약에 차변의 금액이 좀 모자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계정을 쓰시면 됩니다. 비용은 차변이니까. 됐죠? 자, 그다음 처분이익은 언제 나오냐? 먼저 자산을 없앤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같이 없애주시고, 그 다음 받은 돈이면 현금, 못 받았으면 미수금으로 잡고, 자, 그리고 차대합을 비교해봤는데 대변의 금액이 좀 모자라면 이런 식으로 유형자산, 처분이익, 수익 자리가 대변이니까 이 계정을 쓴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밑에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두 문제를 풀어볼 건데, 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분계를 이용하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이용하면서 풀어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서 차량 처분 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해라. 이 말은 손실이 날지 이익이 날지 모르니까 둘 중에 어쨌든 하나가 나올 거니까 그거 계산해라는 거고, 월할 계산이란 말 나오죠. 이건 이제 달별로 뭐 계산한다 그런 뜻인데, 일단 문제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될 게 2017년 1월 1일 날 취득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정액법 상각입니다. 그럼 요 부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 감가상각식을 세우겠습니다. 취득원가가 1000만원 빼기 잔존가액이 빵원이니까 빵원 나누기, 그리고 10년 하면, 자, 1년에 100만원씩 상각을 해야 된다는 거 판단이 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 문제에 따르면 저 위에다 좀 적어 볼게요. 먼저 1월 1일인데 이때가 2017년 이렇게 됐고, 그 다음 2018년 되겠고, 그리고 지금 요 문제를 잘 보시면요, 이게 이제 2019년인데 그죠? 각각 12월 31일,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 처분하는 시점의 날짜를 잘 봐주십시오.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요때죠. 자, 그러면 이제 체크할 게 뭐가 있냐면요, 먼저
상각을 몇 년 했는 거 볼게요. 1년 상각했고, 또 1년 상각했고, 그 다음은 반년입니다. 됐나요? 요거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 부를 수 있냐면 2년 반입니다. 2년 반. 2년 6개월이라 적을게요. 됐죠? 자, 1년에 보시다시피 100만원입니다. 그럼 2년이면 200이겠고 2년 6개월. 6개월은 반년이죠. 그러니까 요 누계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2년 반이니까 250만원만큼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50만원만큼 상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시고 이제는 분계를 합니다. 자, 분계하는 방법. 맨 처음에 차량 운반구의 취득가액부터 없앤다 했죠. 차량 운반구가 1000만원 주고 산 거예요. 장부에는 이거는 계속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산 막 했던 거는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처분 시점에 250만원인 상태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계하시고, 자, 그 다음에 현금 처분 금액이라고 해가지고 받는 돈은 730이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현금 730 적고, 여러분 차대 이제 비교하세요.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을 비교해보세요. 차변이 보시다시피 20만원이 차변에서 비죠.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차변이니까 손실. 답은 3번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내시는 거죠. 요거는 전산액이 2급 문제긴 하지만 매우 좀 중요하면서 좋은 문제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전산액 1급에서 나왔던 문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좀 어려운 거를 가장한, 그리 어렵지 않았던 문제인데 잠깐 멈추고 풀어보신 다음에 들으세요. 자, 풀이하겠습니다. 전기 작년에 7월 8일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에 6월 1일 날 3,700원에 처분하였대요. 이게 뭐냐? 받은 돈이죠. 받은 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제 이거 상각을 해야 되나? 하실 수 있는데, 자, 보세요. 단기분에 대한 감가상각후 처분 시점에 누계액은 금액을 줍니다. 그냥. 그러니까 내가 상각 안 해도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밑에 보면 내용연수가 5년 정액법, 월할상각 이거 보더라도 안 하셔도 된다고요. 됐나요? 그리고 처분이익도 주네요. 뭐지? 이 문제는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가운데 분계 적을게요. 우리가 기계 먼저 적었죠. 우리가 여기 보통 이걸 먼저 맨 처음 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얘를 물어보네. 오케이. 그리고 분계하던 순서대로 적어보면 돼요. 누계액 우리 적었었지. 누계액은 800만원. 그리고 받은 돈이 3,700이네. 뭘로 받았는지 안 적혀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받은 돈은 우리가 3,700 차변에 적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처분이익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유형자산이 처분이익 요거구나. 이렇게 해서 처분이익 이익이니까 대변이었지. 적으시고. 끝이에요. 이제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을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계산해 보시면 금액은 4천만원이 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회차도 여기까지 풀었습니다. 유형자산 완료됐고요. 세무이급은 세무이급 수업 때 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무형자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